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로 환감이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사연을 남기게 된 이유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인과 응고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결국 죄를 짓고는 못 사는가 봅니다. 저와 제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대못을 박더니 결국엔 자신의 인생도 산산조각 난 것을 보았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부글부글 끓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연이라도 보내보면 속이 후련해진다고 해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집안에 있었던 아주 황당하고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아 보겠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은 40대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공장에서 고된 일을 하면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산재 처리도 잘 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아이 둘을 데리고 너무 힘들게 살아갔어요. 남편의 허망한 죽음 앞에 남편이 다니던 공장의 사장을 상대로 저는 고소를 하려고 생각을 또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싸움이 너무나도 길고 돈도 많이 드는 길이라 제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아버렸네요. 당장에 먹고 살 길을 찾는 것이 더 급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집에서 부업이나 조금씩 했고 가끔 알바로 아는 사람 공장에 가서 미싱을 조금씩 하면서 아이들의 학원비나 조금 벌었었어요. 남는 돈으로는 남편 옷도 가끔 사주고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도 샀고요. 하지만 사내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집에 사는 부업만으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연년생 아들 둘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이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돈이 많았겠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학원비며 생활비며 먼저 그렇게 가버린 남편을 엄청나게 원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혼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가버리면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고요. 하지만 아무리 원망을 하고 미워해봐도 다시 살아 돌아오지는 않더군요. 그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게는 슬퍼할 시간도 아플 시간도 허락되지 않았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처음 도전한 일은 식당 일이었어요. 아줌마들이 대부분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는 곳이잖아요. 설거지와 반찬을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는 곳이었는데 세상에 어찌나 바쁘고 정신이 없던지 하루 종일을 일해도 쉴 시간조차 제대로 없더라고요. 제가 체력도 강한 편이 아니었는지라 일주일 만에 병이 나서 가게를 하루 쉬겠다고 했더니 바로 저를 자르더군요.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정했습니다. 그 후로 미신 공장으로 들어가 일도 해봤지만 제 수준이 그렇게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돈벌이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친구를 따라서 부품 조립 공장 같은 곳도 들어가 봤어요. 하지만 그 역시 하루 종일을 고정된 자세로 서서 하는 일이라 제 체력이 뒷받침해주지는 않더라고요. 연로하신 시어머니가 주셨던 생활비도 거의 다 바닥이 난 상태로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차에 아는 지인이 보험일을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충분히 혼자 몸으로 아들 둘 데리고 잘 살 수 있다고요.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열심히 한 우물만 퍼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 성격에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지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더군요. 무엇보다 제 앞에 있는 두 아들들을 잘 키워내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이네요. 보험 설계사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고객 명단을 정하고 일일이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또 그 약속 장소에서 보험에 가입까지 시키고 유지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이 제가 남편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혼자 살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도와준다는 셈 치고 가입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람들 몇 명 빼고는 전혀 고객들을 유치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험 이야기를 꺼내면 보통의 사람들은 약간 멀리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러나와서 하는 행동도 괜히 다 이런 보험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버리더라고요.
일종의 선입견 같은 것이었죠. 저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고 연락해주고 챙겨주었습니다. 지나가다 맛있는 붕어빵이 있으면 사다가 일일이 나눠주었고 안부 연락도 자주 했고요. 그래도 처음 1년간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언젠가 한 번은 글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만에 연락한 끊어에게서 모진 말을 들었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마자 보험 때문에 걸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필요 없다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기에 너무 속이 상해 집에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걸 본 큰아들이 많이 속상해하며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힘들지? 우리 때문에 엄마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 엄마 나나 학원 안 다녀도 돼요. 예전처럼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 방 없어도 돼. 엄마가 힘들지 않게 살면 난 그게 더 좋아. 우리 큰아들이 최고네. 엄마 생각하는 마음은? 근데 아들아, 엄마는 너희들을 잘 키워야 할 의무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해야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엄마도 더 강해지는 거야. 엄마 너희들 때문에 사는 건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건 나는 싫단 말이에요. 엄마가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엄마는 예전처럼 집에서 저희 간식 만들어주시고 집에서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만 기다리세요. 그럼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알았죠? 중학생이었던 큰아들은 남들보다 빨리 철이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젓하고 말썽 한번 부리지 않던 녀석인데 어쩌면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리도 깊었을까요? 자신보다 항상 저를 먼저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큰아들이 마치 남편을 쏙 빼닮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큰아들과 한 살 더 어린 작은아들은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부분도 많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표출하고 참지 못했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가끔씩 친구들과 싸워서 말썽을 일으킨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아들을 보면서 서로가 없는 부분을 조금씩 떼어가졌으면 좋겠다고 늘 남편하고 얘기했었어요. 큰아들은 너무 착하고 철이 들어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 것 같았고 작은아들은 너무 표출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사회생활을 하기에 또 힘들 것 같았고요. 딱 둘이 반반에 섞어 놓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나올 텐데 말이에요. 자식들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되나요? 한 배에서 나와도 이렇게나 다르게 크고 있는데요. 각자 나름대로의 성격과 삶을 인정해 줄 수밖에요. 아빠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이 많이 달라진 것에 불만이던 작은 아들은 한때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좀 못된 아이들이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다면서 학교에서 크게 싸우고 나서 학교에 가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던지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당시에 제게 모진 말도 참 많이 했어요. 엄마가 능력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다니고 이게 뭐야.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서 남들은 놀이동산도 가고 비싼 옷도 사 입고 하는데 나도 저 점퍼 사달라고. 저 겨울 패딩 사줘. 왜 나만 포기해야 되는데 왜 맨날 우리 집만 이렇게 없이 살아야 되는 거냐고. 아빠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지. 아들의 이런 말에 눈물도 참 많이 흘렸고 가슴도 아팠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저는 더욱 단단해지게 된 것 같아요. 나중에는 눈물도 나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보험 일을 성공적으로 하고야 말겠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돈 많이 벌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해 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힘들던 보험 일도 몇 달이 지나니 차츰 익숙해지게 되었고 면전에 대놓고 거절을 당하는 것도 별로 가슴 아프지가 않게 되더군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지인은 이제 진정한 보험 설계사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칭찬해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2년을 잘 버틴 결과 어느 정도 월 수입이 괜찮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같이 부업을 했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부업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두 아들들에게도 학원을 보내줄 수도 있게 되었고
주말마다 고깃집에서 외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통 크게 아들 용돈을 지어줄 때는 왜 그렇게 기분이 좋든지. 큰 돈도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일과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버는 돈은 그대로 아들들에게 투자했고 남들에게 부족해 보이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옷도 사주었죠. 남편이 죽고 5년쯤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는 아직 젊은 제에게 남자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두 아들을 잘 키우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키운 결과 두 아들 모두 대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교까지 보내놓으니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생겼고 제게도 한숨 돌릴 여유도 생겼어요. 이대로만 잘 지낸다면 앞으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에 찾아가 웃음을 보이기도 했었네요. 여보, 당신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 아들들 잘 크는 거 보이지? 나 당신한테 할 말 많다. 나중에 나 죽어서 만나면 그때 당신한테 다 돌려받을 거야. 당신만 편하게 가서 있는 거 나 억울하다고. 알았지? 내가 보험일을 하게 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어. 말주변도 없고 부끄럼 많은 내가 말이야. 자식새끼 먹히고 살려니 뭐든 다 하겠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나 만나면 잘해줘야 돼. 어?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저도 어린아이처럼 칭찬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던 삶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아무 대답은 들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가끔 잠들어 있는 남편을 찾아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할 말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후련해지더라고요. 두 아들들은 그 후로 군대도 다녀오고 각자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의 성격처럼 안정적이고 평온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고 저돌적으로 도전적인 정신이 컸던 작은아들은 대학교를 중퇴하고 장사를 해보겠다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엇이든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나이이기 때문에 아들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큰아들은 공무원이 되었고 작은아들은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죠. 그때가 제 나이 50대 초반쯤이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작은아들의 가게 개업식 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만 지내면 두 아들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큰아들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말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자친구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깊이 빠진 것 같은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상기된 얼굴로 큰아들이 제게 말하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엄마, 저 이 여자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지켜주고 싶은 여자예요. 엄마도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할머니 병관하면서 사는데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여자는 처음이라서 엄마도 너무 궁금하구나. 엄마 소개 언제 시켜줄 거야? 어? 이번 주 주말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엄마도 보면 좋아하실 거예요. 분명히요. 큰아들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주말에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가 거의 없는 선한 얼굴한 그 여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착해 보이더군요. 얼마나 예의가 바르던지 인사도 참 잘하고 말투도 조용조용하니 딱 큰아들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반가워요. 미영 씨라고 했죠? 우리 아들이 좋아할 만하네. 너무 예쁘고 좋아 보여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할머니 약 챙드리고 오느라 제가 시간을 마음대로 바꿔서 죄송해요. 초면에 화장도 좀 하고 그러고 와야 하는데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하는 바람에.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난 오히려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미영 씨가 더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신경 쓰지 말아요. 뭐 좋아요? 내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저것 좀 만들어 봤는데 얼른 식사해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직접 할머니의 목욕까지 시켜드린다는 말을 들으니 세상에 둘도 없는 천사 같았죠. 만약 나중에 저도 아프게 되면 절대로 모른 척 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고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먼저 치우려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생각은 이랬어요. 저희 집도 어차피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하나 뚜렷하게 내세울 것도 없으니 아들들이 착하고 수수한 여자를 만나서 야무지게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난 여자도 싫었고 좀 사는 집안 여자도 싫었습니다. 예쁘고 잘 사는 집 여자들은 꼭 그 얼굴값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제 생각과 꼭 들어맞는 큰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 마음이 안심이 되었고 이런 여자라면 평생 제 아들만 바라보고 가정 지키며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 둘은 정말 잘 지내더라고요.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저희 집에 들러 제게 작은 선물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가 아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큰아들이 늘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가진 게 없던 예비 며느리 대신에 저는 혼수를 안 하고 돈도 따로 챙겨줄 정도로 아꼈습니다. 보험일을 하면서 힘들게 모아둔 2천만 원의 적금을 깨서 예비 며느리에게 주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저 돈 있어요. 모아놓은 거 조금 있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재민이 몰래 너한테 주는 거다. 난 네가 내 딸 같아. 내 딸한테 혼수하라고 용돈 주는 게 뭐 나쁜 거냐? 받아둬라. 네가 할머니 병간호하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 이 돈으로 이것저것 준비해.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엄마 없이 자라서 많이 힘들었는데 어머님을 뵈면 꼭 저희 엄마 같아서 늘 마음이 좋았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제가 평생 살면서 어머님한테 잘 해드릴게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순간 제 딸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남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험일을 계속하면서 며느리에게 옷도 사주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다 갖다 주었죠. 주변에서는 다들 이런 고부 사이가 없다면서 부러워했고 저희는 천년만년 이렇게 살 줄만 알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며느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며느리가 수시로 할머니의 약을 챙겨드리고 돌봐드려야 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업 정도만 했었는데 병중에 계신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며느리도 무슨 일이든지 해서 가정을 살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이제 돈 벌어서 재미 씨 혼자만 힘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돈 모아서 어머님이 제게 주셨던 그 돈도 갚아드릴 거고 좋은 집 사서 나중에 어머님도 모시고 살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성공할게요, 어머님. 어이구, 우리 아가 듣기만 해도 너무 좋다. 너무 고마워, 아가. 며느리는 아는 지인이 하느라 화장품 판매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를 기반에 두고 있으면서 방문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메이크업도 배우고 피부 관리하는 법도 배워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일반 식당이나 보험일보다는 훨씬 비전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무조건 찬성을 했어요. 아직 아이도 없고 나이도 젊으니 뭔가 전문적인 일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화장품을 팔려면 자신도 예쁘게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메이크업을 배워서 자신도 꾸미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신혼 때보다 더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남들이 보면 조금 쪼잔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돈을 아껴 쓰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도 사야 하고 나름대로의 철칙을 가진 아이였거든요. 자신이 쓰는 돈은 한 달에 최소한으로 줄여놓으니 당연히 남들이 보기엔 쪼잔할 수밖에요. 그런 아들에게 저도 때로는 답답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둘이 좋게 살고 있으니 괜찮을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며느리가 일을 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주 저희 집에도 오고 전화도 자주 하던 며느리가 점차 발길이 뜸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주 못 보던 사이 며느리의 화장과 옷차림이
예전과는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짧은 치마에 짙은 화장, 거기에 웨이브가 넣어진 긴 헤어스타일까지 남들이 보면 결혼한 아줌마라고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옷차림이 그렇다 보니 저희 집에 와서도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옷에 냄새 배인다고 화장이 지워진다고 주방 일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뭔가 큰아들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둘이 죽고 못 살아서 저희 집에 와서도 늘 붙어 있고 함께 큰아들 방에 가서 자고 그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졌거든요. 하물며 며느리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일도 거의 없어지고 귀엽고 혼자 집에 가서 자고 오곤 하더라고요. 물론 집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예전에는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술도 한잔 마시고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명절 음식을 만들고 나서도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겠다던 며느리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집에 가서 좀 자고 올게요. 이 사람은 여기서 잔다고 하니까 저 혼자요. 응? 아니, 내일 제사 지내야 되는데 왜 혼자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와? 아, 제가 마법에 걸리기도 했고 이 사람 방 침대가 좀 불편하고 좁았어요. 사람이 자면 편하게 자야죠. 일도 좀 할 것도 있고. 아무튼 내일 아침 일찍 오면 되잖아요. 어머님 차례상 차릴 때 늦지 않게 올게요. 걱정 마세요. 글쎄, 명절 연휴에 혼자 그렇게 꼭 잠을 자고 오겠다니 내가 할 말이 없긴 한데. 아휴. 며느리는 기어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그날 며느리가 가고 난 후 큰아들은 뭔가 뾰루퉁한 표정으로 못 마시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일찍 잠이 들더군요. 그 모습을 본 작은 아들은 형네 부부가 뭔가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형수가 변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했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의 말에 말 조심하라고까지 하면서 발끈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후로도 며느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뭔가 큰일이 생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생일에 저희 집에 온 며느리에게 얘기를 해본 적도 있었어요. 얘 아가, 옷차림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화장도 그렇고 그 일 하려면 다 그런 거야? 어머, 어머님. 사람이 사회생활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게다가 저희는 방문 판매도 하고 서비스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도 보험일 하시니까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손님 상대하는 게 어떤 건지. 그래도 나는 진실적인 말로 다가갔지 옷차림이나 이런 걸로는 하진 않았는데. 어머님, 이쪽은 뷰티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객님 전화 와서요.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날은 제 생일이라서 온 가족이 다 모인 날이었어요. 가게 일로 바쁜 작은 아들도 가게 문까지 닫고 저희 집에 모였는데 며느리는 자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객을 만나야 한다며 휙 가버렸죠.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은 화가 났어요. 워낙 저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지라 한번 화가 나면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바로 말을 하는 편인데 그날도 그랬습니다. 형수 요즘 왜 저래?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엄마 생신이라고. 저 좀 봐줘라. 일이 바빠서 그런가 봐. 일 잘 되면 좋지 뭘 그래. 형수가 어디 돈 벌면 모른 척할 사람이냐?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이 형수 요즘 변한 거 보고 안 그래도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진짜 너무 실망이다.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고객 전화가 와서 그런 건데. 요즘 형수 우리 엄마한테 뭐 해주는데 저번 어버이날에 일이 바쁘다고 아예 오지도 않고 우리 아버지 기회도 고객 만난다면서 빠진 거 몰라? 저 옷차림하며 화장하며 저렇게 짧은 옷 입고 누굴 만나러 가는 건데 그것도 이 밤에. 난 이해 안 돼. 주말 밤에 고객을 만나서 뭘 하는데? 너 이놈의 자식, 지 형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짓거리는 거야? 너 맞아볼래? 며느리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주먹까지 오갈 정도로 사이가 험악해졌습니다. 가운데서 제가 말려서 작은아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이 끝나긴 했지만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었어요. 큰아들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저는 큰아들을 붙잡고 말했죠. 재민아, 너희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예전처럼 말도 많이 안 하고 사이가 그런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 되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 사이 좋아요. 그냥 좀 서로 바쁘고 피곤해서 그렇죠, 뭐. 결혼한 지 이제 꽤 되었는데 아이는 언제 낳으려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도 때가 있단다. 지금 아이를 갖고 며느리를 좀 집안에 앉히는 게 어떻겠니? 엄마 걱정이 좀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저도 아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아니다, 얘 아니야. 너희만 잘 살면 됐지 뭐. 난 괜찮으니 신경 쓰지 말거라. 그나들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 보였지만 더 이상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부간의 일은 부부밖에 모른다고 하니까요. 그냥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니 금방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거니 하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작은 아들이 급하게 전화가 와서 가게로 좀 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가게로 달려가 보았더니 큰아들이 그곳에서 술이 만취가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어 보였어요. 살면서 이렇게 술을 마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애였거든요.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저를 보더니 씩씩거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년이 우리 형 이렇게 만들었어. 형이 다 말했다고. 내가 뭘 했어.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년이 우리 형 몰래 아이 지우고 통장에 돈도 다 빼돌리고 외제차까지 샀대. 그리고 자기 남자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그랬대. 이년이 정말 내가 잡아서 아주 축 쳐버릴 거야. 가만 안 둬. 뭐? 누가 뭘 어쨌다고? 아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잘못한 거겠지. 설마 아니겠지. 니네 영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엄마? 그년이 우리 형 완전히 바보로 만들고 이용한 거라고. 전에 버림받으려니 저죽이려니.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제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들은 술에 취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엉엉 울면서 죽고 싶다고까지 하더라고요. 나 죽을래. 죽고 싶어. 이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래. 난 그저 아이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거라고.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착하디 착한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못해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당장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급기야 큰아들의 집으로 쫓아갔어요. 며느리를 잡아온다고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미 며느리는 자신의 옷가지를 싸서 집을 나가버린 상태더라고요.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가게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와 아들들은 정말 진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숙취에 힘들어하며 구토로하는 큰아들에게 저는 얼른 콩나물국을 끓여주었어요. 얼른 이거 먹어. 얼른 먹어야 살지. 너 이대로 죽을 거야? 엄마 죽는 걸 보려고 그래? 일단 먹어보고 정신 차리고 뭘 하든지 해보자. 어머니 죄송해요. 재벌 2세한테 갔어요. 저랑 사는 게 지긋지긋하대요. 재미도 없고 쪼잔한 놈이라고 질린대요. 할머니한테 그렇게 질리면서 살았는데 또 이렇게 살기 싫대요.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하게 살 거래요. 저 어떡해요. 어떡해.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착하디 착한 너한테. 큰아들은 그 후로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내막을 알게 된 저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찾으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작정하고 도망간 여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사람을 시켜서 찾아볼 생각도 해봤지만 그렇게 해서 찾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나들한테 또 상처만 줄 것을요. 빨리 잊고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큰아들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어요. 큰아들은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저도 가슴이 찢어졌어요. 쪼잔한 소리 들으며 모아둔 돈 2억 가까이를 모두 다 잃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아이까지 몰래 지어버린 여자를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몇 달의 시제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만 하던 큰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밤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같이 울었고요. 제게는 한참이 지나서 말을 했는데 며느리는 큰아들에게 따로 연락해서 빨리 이혼 좀 해달라고 성화를 했답니다. 자기가 재벌 이사랑 재혼을 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요. 제가 알았더라면 거기에 가서 그 며느리년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놓는 건데 어째 이렇게 큰아들은 바보같이 착한 건지 답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놓고 매일매일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반송장처럼 다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그런 아들과 함께 정신과에 상담까지 받으러 다녔어요. 너무나 믿는 사람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배반은 쉽게 해결이 되진 않더라고요. 몇 달, 아니 몇 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냥 눈 뜨면 그날 정해진 삶을 살아갈 뿐이었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아들은 가게를 확장 오픈해서 꽤 크게 성공을 했고 큰아들도 직장에 잘 다니며 아주 조금씩 웃음기도 보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지하철역 부근에서 큰아들과 저녁 약속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거린 같은 여자가 제게 전단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휙 하고 그냥 버리면서 가려다가 자세히 전단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아이를 찾는다는 글이었고 신생아로 보이는 아이 사진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 딱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 전단을 나눠주는 여자를 쳐다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던 그녀는 바로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재벌 이세야 재혼한다고 이혼만 제발 해달라고 문자로 마지막 연락을 했던 바로 그 며느리 말이죠.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몇 초 동안 정막이 흘렀고 그녀도 저를 알아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너 인연이 감히...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저 어머님... 아니 너 정말 네가 어떻게 감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돈 빼돌려서 모지겠다라고 겨우 이꼬라지 하려고 그렇게 간 거냐? 우리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느냐고? 어머님, 죄송해요. 걔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 벌 받았어요. 전 벌 받은 거 맞아요? 아니 이 꼬라지하면 이게 다 뭐야. 이 전단지는 또 뭐고. 이년아, 그러게 남의 눈에 왜 피눈물 나게 만들어.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지난 5년간 정신과까지 다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잤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딸처럼 너를 아꼈는데 네가 어떻게...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면목 없지만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지금 죽겠어요. 자식 뺏기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키고 저 좀 살려주세요. 이년아, 왜 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냐. 네가 우리를 죽여놓고 네 그 잘난 놈 많은 서방한테 가서 살려달라 그래. 그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저 정말 잘할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니 저쪽에서 큰아들이 걸어왔습니다. 큰아들과 오랜만에 이곳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큰아들은 처음엔 그녀의 뒷모습만 보고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희 어머니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손 놓으세요. 당장 왔나요? 어머니, 이 여자 누구예요? 잠시 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제 아들을 쳐다보았고 아들은 한눈에 그녀를 알아보고는 그 순간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나는 그 둘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뺨이라도 시원하게 날리면 좋겠는데 바보같이 서 있는 아들을 보니 제 속이 또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인연이잖아. 너 어디 그런 몹쓸 짓을 한 년. 이 바보 같은 놈아, 욕이라도 실컷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욕도 못하고 뭐 하는 거냐. 그래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못 참고 며느리의 팔에 낚아채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이년아, 무릎 꿇고 빌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당장 빌어.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넌 사람도 아니야. 넌 우리 집안에 다 무시하고 개똥 취급했다고. 어떻게 네가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냐? 어떻게? 며느리나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땅 앞에 파묻고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계속 그렇게 큰 소리로 울기만 하고 있으니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며느리는 아들에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이려냐? 그렇게 당신한테 몹쓸하고 나서 나도 똑같이 당했어. 역시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사나 봐. 이제는 내 아이까지 못 보고 정신병자 취급까지 받았어. 내가 미친년이지. 저기 나 1억 있어. 그거 당신 줄게. 그렇게라도 하고 싶어. 나 그렇게라도 해야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네 돈을 왜 받아? 그 더러운 돈 안 받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제발 받아줘. 나 한순간도 편한 적 없었어. 매일 밤 울면서 당신 생각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러고 천벌받을 거야. 나 앞으로 조금씩 당신한테 지은 죄 갚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내 돈 받아줘. 너는 아직도 네 생각뿐이구나. 네 마음 편하자고 그 돈 받으라고. 그렇다면 싫어. 넌 평생 그 고통 속에서 살아봐. 내가 고통받은 만큼 너도 고통받고 살아보라고. 제발 나 좀 살려주라. 제발 여보.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아니 그녀에게 할 말도 없었고 그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착하디 착한 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물이 나오나 보더라고요. 자식의 그런 쓰디쓴 눈물을 보는 애미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끝까지 제 아들의 옷자락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은 며느리에게 저는 팔을 확 잡아채며 말했어요. 이 더러운 손 놓거라. 당장 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붙잡을 자격이나 되느냐? 이런 배응망덕한 년. 너 같으면 네 할머니가 하늘에서 보시고 벌 내린 거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너 편하자고 우리를 또 한 번 이용해? 네 죄값 네가 다 치러라. 큰아들을 데리고 저는 그 여자의 곁을 떠나 멀리 걸어갔습니다. 아들은 터벅터벅 걸어가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찍 철이 들어 애미 속 한번 속이지 않는 놈이 이런 상황에 놓이니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 이제 오히려 너무 속이 후련해진 것 같아요. 주위에 있듯이 미웠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그 미움이 조금은 잊혀졌네요. 저 여자가 준다는 돈 절대 안 받을 거예요. 그걸 받지 않는 것이 저 여자 마음속에 있는 짐을 더 무겁게 할 거니까요. 그래 아들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알았지? 너는 너무 바보같이 자기 스타일이다. 엄마는 늘 그 생각뿐이야. 그런데 어떻게든 네 마음이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 억지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저희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끈한 설렁탕이었는데 그날은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맛있었어요. 그날의 일로 인해서 아들과 저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또 한 번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온 후 모처럼 아들과 여유롭게 TV를 시청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두 손에는 맛있는 과일을 사가시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 비싸서 잘 못 사먹는 애플망고도 들어있었어요. 작은 아들이 사다 주니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한결 밝아진 형과 제 얼굴 표정을 보더니 작은 아들이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며 물었어요. 엄마, 형,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밝네. 우리 형 혹시 여자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야? 아이고 이놈아, 형 걱정하지 말고 너나 빨리 장가갈 생각이나 해라. 돈도 좋은데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이놈아. 아이, 난 결혼 안 한다고. 세상에 살아보니 너무 못된 여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난 싫어. 절대 싫다고. 형수로 봐. 그렇게 착하고 그러던 여자가 세상에 가장 나쁜 여자로 변했잖아. 아이, 또 그 얘기냐. 형수 얘기 이제 그만하거라. 그년도 자기 죄값 다 달게 받고 있으니까. 어? 형수 만났어? 어떻게 알아, 엄마가? 어떻게 하냐고. 어디 있어, 그년. 내가 당장 가서 아주 아작을 내버릴 테니까. 됐다 됐어. 네가 아작 안 내도 벌써 아작 났을 테니까. 사람이 제 짓고는 못 사는 법이야. 인과응보라는 말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 미워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자꾸나. 분명히 뭔가 있을 것이라며 계속 말해달라는 작은 아들에게 저는 그저 웃으며 과일이나 먹으라고 했어요. 말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며느리였던 그 여자의 머리채를 다 뽑아버리고도 남을 성격이니까요. 헌데 그런다고 해결이 되나요? 지나간 일은 돌이킬 수 없고 지나간 상처 역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아물기만을 바랄 뿐이죠. 사람 인생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 둘만 잘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식 걱정은 아마 죽어서도 끝이 나지 않는 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자식 이야기로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있긴 하네요. 하지만 이 또한 금방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큰아들도 저도 강한 사람이니까요. 부디 잘 이겨내고 또다시 좋은 사람 만나 안정된 가정 꾸리기만을 간절히 기원해보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해요.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다시 사연 남기겠습니다.